여러분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IGCSE 히스토리 0470 수업을 소개를 해드릴 저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IGCSE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중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형편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한테 제가 나름 이 히스토리 대표 강사이기 때문에 IGCSE 히스토리를 꼭 우리가 해야 된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을 주셨었는데 제가 또 대충 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강의를 선을 보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IGCSE 히스토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히스토리 과목뿐만 아니라 IGCSE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영국에서 여기 보시면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이라고 해서요. GCSE라고 하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요. 그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전 세계의 국제 학교들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internationalize 한 게 바로 IGCSE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2년에 걸쳐서 5과목 정도를 수료하고 이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국제 학교들 중에서도 특히 좀 이렇게 영국식 과정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자, 그런데 이 IGCSE 과정을 보통 9학년이나 10학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3, 고1 이때 마치게 되고 요거를 마치고 나면은 뭐 영국식 A레벨이나 아니면 IB 디플롬 같은 걸로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IGCSE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학교에서 수료를 하지 않아도 돼요. 수료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서도 시험을 봐서 이걸 이수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9학년, 10학년 2년 동안 5과목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혼자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은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부분도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 얼마나 시간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보면은 굉장히 우수해요. 굉장히 역량도 훌륭하고 또 의지도 열정도 굉장히 강해.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혼자서 하면은 너무 힘들고 막 100시간, 200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해야 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의 가이드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을 막 10시간, 20시간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려는 것이 저의 뭐랄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바쁘잖아요. 요즘에 웬만한 중고등학생들은 정말 연예인 수준으로 스케줄이 빡빡한데 그 연예인들의 이 매니지먼트를 효과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저의 소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결과는 시험을 보고 성적으로 판가름이 나는 건데 그 시험을 언제 보느냐 스케줄상 1년에 우리는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봄학기 끝나고 한 5, 6월 정도에 봐서 결과를 8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는 뭐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는 뭐 가을 학기 끝날 때쯤 뭐 10월, 11월에 봐가지고 그 이듬해 1월에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요거는 과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는 히스토리에 관련된 내용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히스토리 관련돼서 지금 커리큘럼 그 북이 있어요. 그 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지금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All candidates take 3 components라고 되어 있죠. 그 3 components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밀어놓을게요. 조금 밀어놓고 지금은 일단 뭐만 보시면 되냐면 자, 컴포넌트가 3개라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페이퍼 1, written paper 2시간 동안 하고 40%가 들어가. 그 다음에 페이퍼 2, 이것도 written paper. 이것도 2시간 동안 쓰고 33%가 반영이 돼. 그죠? 그 다음에 페이퍼 3는 넘어가고 일단 1과 2만 봐도 1과 2만 봐도 전부 written paper잖아요. 객관식 하나도 없어요. 서술형인데 단답형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에세이예요.
에세이가 짧은 에세이냐 긴 에세이냐 그 차이만 있지 전부 다 에세이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는 이퀄 에세이야. 그래서 이 에세이를 어떻게 잘 대비를 하느냐가 이 히스토리 공부의 이제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three components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컴포넌트 3 같은 경우에는 코스웍이니까 이건 학교에서 이거를 과정을 진행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안 와도.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페이퍼 4를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3나 4 중에 하나는 선택. 근데 앞에 1이나 2는 필수. 그래서 이 1이나 2의 내용을 전부 다 뭐 3, 4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에세이 라이팅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에세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지나침이 없다. 자, 그럼 그 에세이는 내용을 뭐를 써야 되는가? 시험 범위가 뭔가를 봐야 되겠죠. 커리큘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pth studies가 있어요. 코어는 말 그대로 누구나 다 해야 돼. 누구나 다 해야 되고 depth studies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고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요거는 일단 배제하고 코어를 보자. 코어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옵션 A는 19세기 내용을 다뤄요. 범위가 19세기. 정확히 말하면 1848년부터 1914년까지. 이 각각의 연도가 다 의미가 있죠. 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이제 옵션 B의 경우에는 20세기의 상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플러스 depth studies까지 개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딱 보니까 그럼 뭐야? 18세기 이전은 없는 거야?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최근 200년 정도 아주 근현대사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 얘기는 그럼 18세기 이전 안 해도 되니까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19세기, 20세기 내용은 정말 자세하게 해야 되겠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그 시간대가 좁은 대신에 그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게 그렇게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과정을 이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 시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을 그 깊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시중에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식적인 인터넷 강의 같은 게 있으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강이 참 의미가 있겠다 싶고 근데 뭐 인강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널려 있을 수 있어. 그지? 뭐 우리 하다못해 유튜브에 가서 뭐 칸 아카데미만 쳐봐도 일을 많이 뜰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과 달리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IGCSE 히스토리의 맞춤형이라는 것과 플러스 거기다가 그 내용이 이제 정말 그저 그런 인강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연구를 해왔던 것이고, 그 가장 기본은 아무래도 이제 교재를 분석하는 거겠죠. 근데 이 교재가 되게 많아요. 뭐 교과서도 있고, 뭐 워크북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사형 지도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수십 종, 수백 종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뭐 자료의 홍수 빠져서 그냥 익사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이런 자료들을 이제 전부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꿰뚫어 보면서 과연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미리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이 강의에서 이제 담았고요.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그렇게 말만큼 쉬운 건 아니거든. 이 정도를 해낸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마스터 프랩 사이트에서 이제 제 소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이번 김에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막 멋있는 말들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요거.
물론 그 앞에도 이제 뭐 학교가 좋네, 그죠? 그런데 사실 뭐 학벌이 좋은 강사들은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사범대에서 역사 교육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시중에 뭐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뭐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과목들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라도 다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이미 학교 때부터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용인외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외대부고죠. 근데 외대부고 1기서부터 그때가 2006년이었거든요. 그때서부터 따지니까 지금 와, 제 교육 경력이 이제 15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 마스터 프로그램에서 시작한 것도 그게 2009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강산이 한번 변할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얼마나 다양한 상황에서 가르쳐 봤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야. 이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그래서 그 뭔가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려워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시켰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짜 역사 과목 어떤 과목이라도 딱 들이대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다양한 과목별 경험을 이제 많이 쌓아왔고요. 그래서 IGCA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캠브리지가 내놓은 굉장히 독특한 이 커리큘럼도 뭐 수월하게 소화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을 저 스스로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게 그동안에 축적된 이 티칭 스킬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건 물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 들어봐야 아시지만 제가 그냥 조금만 큰 방향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 왼쪽에 이 노란색 책 표지는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감수를 했어요.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감수를 했는데 이러한 책을 제가 나중에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이 책이 뭐냐? 제목이 영어와 세계사 동시에 공부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뭐 어른들은 좀 다를 수 있어, 성인들은 다를 수 있지만 10대 청소년들에게 역사 공부의 8할 뭔지 여러분 알아요? 80% 이거죠. 그러니까 서정주 시인이 옛날에 자화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나를 키운 것은 8알이 바람이었다. 그래서 역사 공부의 8알은 그럼 뭐냐? 저는 용어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terminologies. 그래서 그 용어를 우리가 우리말로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냥 보통 대화에서 쓰는 경우랑 이 역사에서 이게 나오는 거랑은 내용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하고 뭐 그때그때 정확한 용어를 갖다가 내가 어떤 내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야. 그게 굉장히 어떤 그 어렵기도 하거니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용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래서 그 용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빅픽처를 그려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빅픽처 안에서 이 세부를 채울 때 있어서 용어를 통해서 이 세부를 채우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경험치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왜 우리 매일매일 받아쓰기 하잖아요. 그래서 받아쓰기도 하고 무슨 뭐 짧은 글짓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가장 좋더라고요. 짧은 글짓기, 용어를 주고 그 용어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 그거 써보다, 물론 영어로, 그거를 이제 써보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돼.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다시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그게 나의 말을 통해서 설명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논리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논리가 짧은 글짓기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점점 길어지면 그게 3페이지, 4페이지짜리 에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순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더니 이 학생의 실력이 확 좋아졌다 라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강의에서도 이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옆에서 1대1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써오게 하고 다시 검토하고 뭐 피드백 주고 다시 써오게 하고 이러면 제일 좋지만 이거는 인터넷 강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절충을 했어. 어떻게 절충을 했냐면 매 강의마다 강의 말미에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터미널로지스들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뭐 제가 말을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은 뭐 키워드라고 해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집에만 봐도 사실 널려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씹고 뜯고 맛보고 하면서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1번. 강의는 강의죠. 음악 감상이 아닙니다. 그냥 틀어놓고 그냥 흘러가는 걸 즐기면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는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뭔가 좀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청취를 하는 그런 태도를 극복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포즈 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내가 방금 들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스탑. 잠시 생각해 보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면 책 찾아봐. 그럼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플레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가 학교 수업하듯이, 학원 수업하듯이 오프에서, 사실은 역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오프에서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시도를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죠? 라고 물었을 때 pause 누르고 이거요 하고 속으로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죠 라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게 맞다. 내 답이랑 맞다. 그러면 오케이. 틀리다. 그러면 그 부분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포즈 키를 적극 활용을 해주시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천재예요. 그럼 공부를 뭐 애써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가. 그래서 한 번에서 잘 안 되면 2번 듣고, 3번 듣고, 반복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모르는 소리도 여러 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돼. 그게 이제 물리가 트인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반복 시청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내가 반복을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마스터 프랩 사이트에는 여러분 수업 게시판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수업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더 명확하게 나한테 어떤 물어봐야 될 교과 내용상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건 당연히 게시판에 질문 올려야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요. 이게 사실 참 외롭고 힘든 과정이거든. 인강을 통해서 내가 뭐를 배운다는 것이 진짜 성인도 아닌 10대 청소년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거야. 그 외로운 과정을 혼자서 버텨내려고 하면 너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요새 뭐 하고 있는데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요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 재미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힘들어서 중단할 것도 더 버티고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 게시판 활용을 반드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도 제깍제깍 잘해줘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이 커뮤니케이션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강조했었던 이제 강의 말미에 제가 정리해드릴 터미널로지스트 요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활용을 하시고 역시 이것도 내가 짧은 글짓기를 해봤는데 좀 자신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수업 게시판 활용해서 이제 저랑 소통하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자, 마스터 프랩에 수업 게시판만 있는 게 아니고 후기 게시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보면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자, 체계적으로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잘 되어 있습니다. 또는 여기 보시면 기본 흐름을 잡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의도를 너무 잘 읽어준 그런 학생들이죠. 너무 이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봅시다. 질문 물어봐도 항상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줍니다. 제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탄탄한 역사 지식. 그다음에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스토리라인. 이것도 역시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알아준 친구들은 그만큼 인강을 잘 소화를 했고 또 그 결과를 이제 좋은 결과로 이제 보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정말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인데 저의 뜬구름 잡는 질문에도 정성껏 답해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뜬구름 잡는 질문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답해주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친구가 되게 좀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 근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슨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 뭔가 질문이 생겨나게 하는 거, 학생들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뜨게 하는 거,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바로 역사 교육의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어떤 그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수업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해서 제 인강을 10배, 100배로 더 이렇게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뭐 꼭 좋은 말만 올리는 법도 없죠. 괜찮아요. 객관적인 평가, 뭐 이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아. 이런 거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충실히 이거 공부를 이제 이런 거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만큼 충실히 공부를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꼭 여기서 한번 만나봤으면 나중에 이런 데 글을 올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19세기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나 20세기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한 강의를 이제 결제를 하고 이제 들을 거야. 수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그래도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19세기를 보시면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1848년 혁명, 그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그 다음에 미국의 남북전쟁, 그 다음에 제국주의, 또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이런 것이 19세기 옵션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요거 다루는 강의만 한 50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래 뭐 그것도 괜찮겠네, 재밌겠네. 그 다음에 20세기는 어떤 거냐? 20세기는 1차 대전 이후 상황.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네이션스.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냉전. 이 냉전은 그 한국 전쟁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냉전의 그 경쟁 구도에서 서방 진영과 이제 동구권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걸프 전쟁. 20세기 들어오니까 와 진짜 좀 많이 그 디테일하죠 주제들이 그죠? 그래서 주제가 7개네. 그러니까 19세기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나 19세기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19세기가 낫냐, 20세기가 낫냐,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해요. 다만, 개인적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이 depth studies 주제들이 보시다시피 전부 다 20세기의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세기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이런 depth studies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잘 갖추게 되긴 하겠지. 19세기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20세기만 해야 되냐?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뭐 어느 쪽이 더 쉽냐 어렵냐 이런 것도 차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전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나 20세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테스트가 3개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스트가 첫 번째는 페이퍼 1. 이 페이퍼 1이 2시간 동안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2시간 동안 지금 보면 2 questions from core content, 그 다음에 이제 1 question from depth studies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페이퍼 1 문제가 나와요. 보시면 내가 19세기 선택했다. 그러면 요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2개가 말이 2개지 사실은 2세트죠. 그 한 세트 안에 지금 A, B, C가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왜 20세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고르는 거야. 근데 이 각각은 이미 주어진 주제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좀 공부를 많이 한 주제, 좀 자신 있는 주제, 이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개를 골랐건 여기서 두 개를 골랐건 두 개를 골랐잖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여기서 depth studies의 주제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대략 어떤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써야 되느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한 세트예요. 이게 지금 여기 지금 1, 2, 3, 4, 5, 6, 7, 8 문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5번의 문제가 1차 대전 이후에 the victorious powers found it hard to reach agreement about the peace settlements 라는 상황에서 A번 In what ways did the Treaty of Versailles restrict German armed forces? 이게 A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B번이 뭐 또 다른 문제, C번이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가 4점이고 하나가 6점이고 10점이니까 점점 내용이 더 깊어지죠. 그죠? 그래서 4점짜리 문제는 대충 한 이 정도로 쓰면 돼요. 이 친구 지금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정보를 다 썼어. 대단한 친구야. 근데 이렇게 쓰면 4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분량은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번 문제는 뭐 내용은 모르겠으나 분량이 일단 한 3배 이상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용 일일이 파악 못해도 돼요. 이게 폰트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어. 근데 대충 제가 분량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B, C가 한 세트야. 그러면 그걸 세 세트를 2시간 동안 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또 그게 끝도 아니야. 지금 보시면 자, 페이퍼 1이 이렇다는 얘기고 페이퍼 2의 경우에는 6문제를 받게 되는데 이게 prescribed topic이야. 그러니까 미리 뭐에 관해서 문제가 나올지는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고된 문제에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각종 그 source materials들이 나온다는 얘기지. 다큐멘트들이 뭐 기존에 어떤 뭐 관련된 사람이 남긴 기록이나 아니면 뭐 카툰, 사진 이런 것들이 막 제시가 되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분석을 해서 주어진 6개의 문제에 역시 에세이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소스 머티리얼 같은 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지금 보면은 페이퍼 1 기출문제도 한 20년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스 머티리얼도 한 20년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분석을 했고 이것을 제가 강의에서 이제 다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 머티리얼을 통해서 그 시기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분석이 되어서 이미 강의 안에 다 담겨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와 강의는 훌륭할지 모르겠으나 이 과목은 정말 험난하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셨을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게 이제 그 케임브리지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케임브리지는 뭐 대영 제국 시절에 뭐 최고의 고등 교육기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자부심도 강하고 뭐랄까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특히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왜 그 엘리티즘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사 교육은 자, 밑줄 짝 별표 3개 이러고 딸딸 외우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하지만 케임브리지 IGCSE 히스토리는 전혀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시간과 노력 많이 들어야 돼. 그리고 수준이 되게 높아. 그게 사실이야. 근데 그러면 아우 난 피해갈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왜냐? 내용은 힘들지 몰라도 성적은 많이 후하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흔적만 보이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공부하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점수를 훨씬 잘 받을 수가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자 지금 뭐 케임브리지 히스토리 막 제가 겁을 막 드리긴 했지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경쟁의식이 투철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세계 1위인 나라들하고 막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연환경은 캐나다는 이렇게 훌륭한데 뭐 뉴질랜드는 이렇게 청정한데 우린 왜 이래 막 이러고 뭐 복지 뭐 북유럽 3국은 뭐 이런데 뭐 우린 왜 이래 막 이러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맨날 세계 1등하고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참 스트레스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참 그렇긴 한데 어때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결국 빌보드 차트 1위를 해내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영화상을 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잠재력이 다 있다고 믿어. 그래서 캠브리지 IGCSE 그래 엘리트주의 강해. 내가 한번 해주겠어. 도전해주겠어. 이런 각오로 한번 덤벼보시면 뭐 좀 고생은 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달리 달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고 그것을 이끌어내고 그 목표로 이제 안내를 하는 역할, 그 가이드의 역할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지금 잘 그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꼭 그 맛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예. 이상으로 이제 IGCSE 히스토리 0470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요 강의는요, 케임브리지 IGCSE 히스토리 0470에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앞에서 따로 찍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뭐 IGCSE 히스토리가 어떤 식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뭐 성적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도출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면 이제 오늘은 선택을 사실은 19세기냐 20세기냐 이 문제인데 그중에서 이제 20세기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내가 좀 알아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약간의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또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20세기를 내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그래도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학생들 또는 이제 미리 커리큘럼을 좀 더 알고 싶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인트로예요. 그래서 코어 옵션 B 20세기에 해당하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인강을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교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이 캠브리지에서 이제 오피셜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하는 실라부스죠. 그 실라부스를 제가 이제 철저히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구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라부스에서 이제 너희가 코어 A를 택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 B를 택하면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줘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나서 또 요 토픽들 중에 하나는 심오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20세기 내용을 검토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코어 옵션 B 20세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확대를 해보면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1차 대전까지는 이거는 19세기로 쳐. 19세기로 치고 19세기 옵션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하고 이제 20세기는 뭐냐? 1차 대전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졌는가? Peace Treaties.에 관한 게 1번 토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픽은 League of Nations. 오늘날의 United Nations의 뭐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League of Nations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됐고 그런데 왜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939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계 평화가 무너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과정, 이제 30년대 상황을 다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콜드워. 콜드워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것은 좀 뭐 누가 좀 더 이 콜드워를 시작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토픽.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중에 두 개도 사실은 콜드워 시기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콜드워 시기에서 콜드워가 미국과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이 소비에트 그 두 세력이 서로 싸운 거잖아.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토픽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토픽은 어떻게 소련, 소비에트 연방, 뭐 소비에트 유니언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제 잘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가. 요것이 사실은 이 전체 커리큘럼의 한 절반에
가까이 지금 해당이 되잖아요. 그게 콜드워가 2차 대전 끝난 45년서부터 이 공산권이 붕괴되는 90년까지의 세계를 사실상 관통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토픽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걸프라고 하는 우리가 걸프라고 부르는 곳이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대문자로 걸프라고 하면 요건 어디를 가리키느냐? 아라비아 반도 쪽에 아라비아만이라고도 하는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거기가 걸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걸프 지역이 어떤 상황이었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옵션 A 같은 경우, 19세기 같은 경우 토픽이 6개였는데 20세기는 7개야. 근데 7개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다 찍어놨어요. 다 찍어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뭐 시간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만드는 사람들도 다 그거를 예상을 했던 것 같아. 계산을 해서 19세기냐 20세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뭐 양이 달라지진 않아요. 양이 다르진 않고 다만 내용이 좀 다르니까 좀 더 내가 좀 친근한,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뭐 누가 더, 그러니까 뭐 20세기를 많이 택하냐, 19세기를 많이 택하냐, 아니면 뭐 어느 쪽이 시험 문제가 더 어려우냐, 이런 거는 내가 볼 땐 별 의미가 없어. 그냥 순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학교에서 개설해주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토픽을 그래도 우리가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지금은 우리는 빅픽처를 그리는 인트로덕션의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연표를, 20세기 연표를 한번 쫙 놓고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토픽들이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를 좀 보자고요. 자,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연도와 사건들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20세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적어도 3개의 연도는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제가 강조하는 사건들이 있어. 그거 뭐 뻔하지. 첫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이 14년에 시작해서 19년에 끝나요. 그런데 19년에 빨간 색깔로 괜히 표시해 놓은 거 아니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19년에 끝났어. 뭐 국사를 조금 배운 학생들 같으면 1919년 우리나라에 3.1 만세운동 일어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너무 칭찬해. 그것이 바로 1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만세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2차 대전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3.1 만세운동은 몰라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는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 45년이 바로 2차 대전이 끝난 연도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시작도 이제 알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러나 일단은 45라도 확인을 하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3번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콜드워라고 했죠. 근데 이 콜드워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럼 이게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냐 그러면 공산권이 붕괴가 돼야 완전히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공산권이 언제 붕괴가 되느냐? 90년에 붕괴가 돼. 뭐 89년, 90년, 91년 되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뭐 우리는 그냥 외우기 좋게 90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19년, 45년, 90년 요 3개의 연도를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표를 그려놓은 다음에 7개의 토픽 어떻게 배치가 돼 있었죠? 1번 토픽은 자 제가 요 동그라미는 좀 지우고요. 1번 토픽은 전쟁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끝나고 나서의 peace treaties 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토픽은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것이 지금은 UN이지만 당시에는 뭐였다? League of Nations.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토픽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3번은 왜 세계평화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가? 이거는 이제 1차가 아니라 2차 대전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묻는 토픽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콜드워가 애초에 어떻게 그 구도가 형성이 됐는지를 묻는 거였어.
그래서 4번은 여기다가 beginning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 다음에 5번은 이 콜드워 시기 전체를 다루는데 어디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일단 먼저 살펴봤어. 미국이 어떤 식으로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는가, 잘 견제했는가. 그 다음에 6번은 어디 관점에서? 이제 소련의 관점에서, USSR이라고 적을게요. 소련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산 국가들을 잘 컨트롤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건 콜드워는 아니지만 뭐 비슷한 시기니까 중동, 미들 이스트 지역에 그 석유 많이 나는 그 지역에 또 계속해서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지역, 걸프 지역. 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사건이 20세기를 관통하는 이제 굵직굵직한 주제들이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주제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IGCSE뿐만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이렇게 온갖 과정들을 히스토리 과정들을 이제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가면 갈수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캠브리지 IGCSE 히스토리 0470에 이제 오늘은 옵션 A가 아닌 이제 옵션 B 20세기 역사를 공부하는 첫 시간인데요. 20세기 역사의 첫 시작은 사실 어마어마한 비극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 비극이 바로 세계 1차 대전. 그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서요. 그 다음에 이 전쟁 자체는 18년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제 끝이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스 트리티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평화 조약 또는 뭐 강화 회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919년에 이제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19년부터 몇 년 동안 과연 이 1차 세계대전이 제대로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라면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건을 초래하게 되는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토픽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토픽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목이 이래요. War, the Peace Treaties of 1919 to 23, Fair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19년부터 지금 이 트레이티를 맺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나고 23년까지 끌었었나 봐. 모르긴 해도. 근데 이것이 굉장히 unfair했던 것 같지.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물어보겠지. 예. 그래서 이번 토픽은 1차 세계대전 그 자체도 아니고 그 원인도 아니고 모든 전쟁은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있다고 했잖아. 이제 그 중에 결과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토픽 자체는 애프터매스에 관한 거지만 근데 우리가 원인과 경과를 전혀 모르고서 애프터매스를 논할 수 있나요? 그거를 뭐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토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으로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Cause and Process of the War라고 이제 지어봤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이제 쭉 그래도 조금 가볍게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쭉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게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토픽은 아닌 거야. 다만 그 중요한 토픽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배경 지식들인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이 포인트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상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로? 19세기로. 19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사의 토픽들 중에서 저는 이거 임페리얼리즘 요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임페리얼리즘 이거는 엠파이어가 되고 싶은 거지, 그지? 엠파이어란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를 말하지. 그냥 무슨 뭐 스테이트, 뭐 어떤 킹덤, 뭐 이런 표현은 좀 엠파이어에 비하면 좀 약하지, 그치? 그래서 되게 강하고 크고, 막 해외에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그런 국가가 되고 싶어서 유럽 몇몇 그레이 파워들이 막 난리를 쳤던 그런 시기가 19세기지. 그래서 그게 달했었던 것이 이때쯤이야.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 직전인 거야. 그래서 지금 1898년 지도를 보시면 각각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상관없는데
뭐 대충 보니까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이지. 빨간색이 요거야, 요거. 빨간색. 어디예요? 섬나라. 영국이야. 영국이 대영제국, Great Britain이던 시절이야. 그때 영국이 뭐라 그래서 자기들 별명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가 져도, 가만 있어봐. 해가 어디서 먼저 뜨지? 여기서 뜨니까, 여기서는 해가 져도 여기서 또 해가 뜨고 여기서 해가 져도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고 여기서 뜨고 하니까 이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거야. 대영 제국은.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이제 19세기 말이었어. 그 다음에 빨강색 다음으로 또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파란색인 것 같지. 파란색은 어디야? 여기 프랑스야. 아프리카 그 서북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쪽 이쪽을 이제 프랑스가 차지를 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회색을 제외한 지역은 전부 다 어떤 유럽 국가의 식민지거든요. 근데 회색도 보면은 여기가 좀 회색이 넓지,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중남미인데 중남미가 원래는 다 스페인 아니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랬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해방이 1800 빨라야 20년, 30년 뭐 이때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 한 반세기 동안이니까 이들은 명목상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럽에 의존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뿐더러 지금 뭐 아프리카에도 회색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거 별 의미 없고요. 뭐 아라비아 반도도 그렇고 요쪽도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시나 뭐 페르시아 쪽 뭐 이쪽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타일랜드 그다음에 코리아 아직 독립국가네요. 그죠? 요런 몇몇 지역 빼놓고는 근데 이 지역도 사실 큰 의미 없고 이제 곧 식민지가 될 운명인 그런 지역들 빼놓고는 다 어느 나라인가의 식민지였던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또 이제 다툼이 발생을 하겠지. 왜냐? 왜 너네 영국만 이렇게 많이 먹는데? 우리도 먹고 싶어. 이러면서 또 이렇게 도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서로 경쟁을 했단 말이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1대1로 붙으면 뭐 편할 텐데 1대1로 붙으면 또 내가 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패싸움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의 내 편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패거리가 구축이 됐어. 그 패거리를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고상하게 뭐라고 부르냐? alliance라고 부르죠. 동맹. 그래서 alliance 시스템이 이때 무지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 먹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쪽 편에서 우리 편을 공격을 하면 우리 편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편 모두 다 나서서 쟤를 혼내줘.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 대신에 쟤를 혼내주고 나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떡고물 이만큼은 우리가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앞세워서 이제 서로 패거리를 구축을 했었어. 그래서 그 패거리들 중에 가장 이제 센 패거리가 둘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하나는 트리플 얼라이언스라고 불렸고요. 또 하나는 트리플 앙탕트라고 불렀어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트리플이니까 아마 셋이 한 편을 먹은 것 같지, 그지? 그 셋 중에 첫 번째 트리플 얼라이언스가 이제 어디냐면 요 지도에서 여러분들 갈색으로 표시된 지역 있죠? 갈색 지역. 오늘날의 독일과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여기가 트리플 얼라이언스예요. 근데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특히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죠. 독일계 민족이죠. 근데 문화도 같죠. 뭐 언어도 같고.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강한 혈맹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도 이제 여기 끼어들었어. 근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 아까 패거리를 구축을 하는 목적은 뭐야? 남이 나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들은 지금 얻어내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굉장히 많아. 결국은 뭐 식민지일 텐데 여기저기 노리고 있는 지역은 많겠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어떤 그 분쟁의 우리 화약고라는 표현 쓰죠. 파우더 캑이라는 표현 쓰죠. 였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지금 그리스 보이시죠? 이제 그리스와 그 북쪽의 여러 나라들이 속해 있는 요 페닌슐라 반도를 뭐라고 하냐면 발칸 반도라고 하죠. 여기든
그 유럽에는 보시면 스페인, 포르투갈에 있는 아이베리안 페니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안 페니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발칸 반도야. 발칸 페니슐라야. 근데 이 발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자 오른쪽에 여기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가 이름이 뭐예요? 오토만 터키예요. 터키. 여기서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의 터키야. 투르크족이 세운 나라. 투르크족이 세웠는데 이 왕조가 오토만 다이너스티이기 때문에 오토만 투르키, 뭐 오토만 엠파이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한때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 한때 또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였었어. 터키는. 근데 그 한때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이 쇠퇴했어. 그래서 그 한때 여기까지 다 터키가 장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쇠퇴해가지고 이 지역들이 각 지역에 이제 소수 민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서로 독립을 하겠다고 막 그 해방 전쟁을 벌이고 막 이러는 와중에 이 갈색 그 독일계에서도 이쪽으로 슥 마술을 뻗치고 또 이쪽에 이 초록색 중에서도 이 러시아 쪽에서도 야 우리 알고 보면 같은 슬라브계 민족이야 이러면서 이제 마술을 뻗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케임브리지 IGCSE 히스토리 0470의 20세기 옵션 B에 벌써 몇 번째 주제인가요? 지금 세 번째 주제네요. 이제 드디어 인류 역사에 정말 커다란 비극이었었던 2차 세계대전을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요, 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그 사건의 우리가 원인과 그것이 그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 경과, 프로세스라고 하죠. 경과와 그 다음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래서 원인, 경과, 결과, cause, process, effect 뭐 또는 result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는 그런 습관이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thinking 스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특히나 강조되는 게 어떤 주제에서 그러냐 하면 전쟁에 있어서 그래요. 전쟁. 근데 전쟁에서 원인과 경과와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여러분 뭐가 개중 안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개중 뭐가 덜 중요할까? 이 전쟁의 자체의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남학생들 보면 막 그 전쟁사 되게 좋아하거든. 워 히스토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막 뭐 어떤 전투에서 뭐 어떤 새로운 신무기를 쓰고 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어떤 이 뭐 그 사령관의 전술이 통했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재밌어. 근데 재밌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을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과 어떻게 세상이 달라졌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cause and effect가 제일 중요해. 보통 프로세스는 그냥 빼버려. 얘기도 안 해. 그래서 그런 경향이 이제 제일 강한 게 바로 이 전쟁을 대할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2차 대전으로 사실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안 다뤄요. 그냥 왜 2차 대전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거예요. 이번 토픽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픽에 뭐 제가 짧게 그냥 이렇게 줄였지만 정식 토픽의 제목은 이겁니다. Why had international peace collapsed by 1939? 2차 대전이라는 말도 안 나와. 왜 도대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왜 국제 평화가 무너졌을까? 왜 평화가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또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커리큘럼에서 제시하는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포커스 포인트가 뭐냐? What were the long-term consequences of the peace treaties of 1919 to 23? 자, 근데 이거 우리 첫 번째 토픽에서 저 파리스 피스 컨퍼런스 관련된 것들 쫙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 맺어진 조약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이 토픽에서는 지금 long term consequence를 알아야 된대. 그 다음에
What were the consequences of the failures of the League in the 1930s? 이거 우리 지난번 토픽에서 무지무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그가 출발할 때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20년대에는 나름 괜찮았는데 30년대 들어가서 완전 실패를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제 우리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포커스 포인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토픽 1, 2에서 공부한 걸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3, 4, 5, 6번에 더 집중을 할 거야. 근데 3, 4, 5, 6번은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 봅시다. How far was Hitler's foreign policy to blame for the outbreak of war?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Was the policy of appeasement justified? 그 다음 거는 How important was the Nazi-Soviet pact? 이런 게 있었대. 예. 근데 마지막으로 Why did Britain and France declare war on Germany?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것도 히틀러 얘기니까 독일 얘기고 이것 팔레스 오브 어피스먼트는 이 히틀러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독일 얘기고 나치 소비에트 팩트 역시 나치 독일이 맺은 거니까 이것도 독일 얘기고 독일의 영국 프랑스가 왜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도 독일 얘기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번 토픽은 독일의 정책과 독일의 행위와 이거를 주변 국가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했는지 이거 위주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스페시파이드 컨텐츠를 보시면 독일 위에도 살짝 나오기는 나와요. 외에도 이탈리아, 일본이 살짝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다 지금 독일 얘기거든. 그래서 독일의 그 히틀러 시대에 일어났던 일 정책 중에서도 자르 문제, 라인란트 문제, 스페인 내전 문제, 앙슐루스 문제, 어피스먼트 문제,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는 이제 배우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뭐 앙슐루스가 뭔지 여러분들 뭐 지금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맨 위에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르 문제하고 라인란트 문제하고 2개 정도를 공부를 하면 오늘의 목표 달성. 자, 그러면 자르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어봤을 텐데 이게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 근데 그 자르 지역 문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약간은 그래도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리뷰. 자, 리뷰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Great Depression부터. 이거 언제 일어났느냐? 크래시, 그 스탁 마켓 크래시가 1929년. 그래서 사실상 1930년대는 Great Depression의 시대였었고, Great Depression이 낳은 가장 끔찍한 자식이 바로 뭐였다? 파시즘. 그 파시즘이 주로 어떤 나라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게 바로 2차 대전의 The Axis, 추축국이라고 알려진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도발을 감행을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본이 일으킨 만주 사태, Invasion of Manchuria. 그래서 이 만주 사태의 결과 일본이 꼭두각시 국가 만주국을 새로 세웠다. 그리고 그 만주국을 내세워서 중국을 다 장악하려고 나중에 이제 뭐 37년에 난징을 쳐들어가고 막 이러죠.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독일은 역시 이제 또 파시즘의 종주국 아니야, 독일. 독일의 히틀러가 33년에 정권을 드디어 장악을 한다. 그래서 33년에 히틀러가 여러분 정말 참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독일 사람들이 특히 히틀러가 우리가 무지막지한 독재자, 미친놈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2차 대전은 히틀러의 광기가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히틀러가 처음에 독일의 국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서는요. 범법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쿠데타로 정권 잡은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이 사람 챈슬러로 뽑혔어. 국민투표에 의해서. 뭐 국민투표인지 뭐 대의원 투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 미친놈을 뽑았어. 나라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후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히틀러가 나중에 저지른 그 수많은 극악한 범죄들이 그거를 히틀러 개인의 문제로 우리 치부할 수는 있다 없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를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가 그 끔찍한 짓들을 진행하는 동안 견제를 하지 않았던 거야. 독일 국민들이나 다른 서방 강대국들이 마찬가지로. 뭐 그런 얘기는 앞으로 수도 없이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틀러가 나를 뽑아준 국민들은 뭐야? 나의 이 파시스트적인 면모를 좋아했던 거잖아.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이제 한창 강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위대한 독일 1차 대전 전범 국가로 낙인을 찍은 베르사유 조약 나는 거부한다. 파기하겠다. 그리고 리그 오브 네이션스 이 강대국들의 이 꼭지각시 노름 여기에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 뭐 일본하고 같이 거의 같은 해 같은 시기에 탈퇴해 버리죠.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아비시니아 침공하는 그런 과정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그 해에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베르사유 조약 파기하면서 재무장을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어. 근데 이건 리뷰야. 우리 전에 배운 내용이야. 근데 이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또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지. Why did Hitler take Germany out of the League of Nation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또 새로운 토픽으로 우리 공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대여섯 강에 걸쳐서 우리는 콜드워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콜드워는 무엇이 콜드워죠,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서로 굉장히 상이한 이념, 체제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에 의해서 대표되는 두 그룹으로 완전히 분열이 돼요, 분열이.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콜드워니까 핫워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핫워는 뭐가 핫워냐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핫워야. 왜냐? 그때는 정말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그런 전쟁이 만약에 한번 이 양쪽 진영 사이에 더 일어나잖아요. 세계대전이. 그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인류가 다 멸망하겠지. 이제 그거를 다 알아. 그걸 다 아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대대적인 싸움은 벌이지 않지만 국지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견제와 대립과 이런 것들이 계속됐던 게 언제냐? 20세기 후반 내내 일이에요. 이 콜드워의 시기를 여러분 언제부터 언제로 잡을까요? 시작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니까 2차 대전 끝난 게 언제야? 1945년이에요. 우리나라 광복한 거, 광복된 거, 이게 45년이잖아.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 그때. 그게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러면 콜드워가 끝나는 건 언제예요? 공산권이 붕괴되는 게 1990년경이에요. 분리되었던 동서독이 통일이 다시 되는 게 1990년이었어. 그래서 콜드워가 1945부터 1990까지니까 그야말로 딱 20세기 후반 반세기인 거지.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뭐 한꺼번에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요 토픽에서 주목하는 거는 뭐냐 하면 Who caused the Cold War? 그러니까 정확히는 토픽의 정확한 제목은 이거예요. Who was to blame for the Cold War? 이거예요. 그래서 요 제목 하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네. Origins. 이 콜드워가 초창기에 이 구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요거에 우리는 주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 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주목해야 할 것들이 뭔가 한번 커리큘럼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디테일들을 채워나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오늘 공부해볼 게 이건데 Why did the US and Soviet alliance begin to break down in 1945?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였었네? 언제? 2차 대전 때. 그런데 그것이 45년에 2차 대전 끝날 때 브레이크다운이니까 점점 금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오늘 배워볼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How had the USSR gained control of Eastern Europe by 1948?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45년에서 48년 한 3년 동안 이 소위 말하는 그 동구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부 유럽 쪽에 이 소련을 따르는 그런 블록이 형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How did the United States react to Soviet expansionism?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히 있었겠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게 또 한 번의 주제. 또 What were the consequences of
The Berlin Blockade라고 해서 요거는 그 독일이 이제 동서독으로 나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목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이 이거네요. 그래서 뭐야? 이 냉전 구도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거 누가 제일 잘못한 거냐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집중해서 봐야 될 것들 뭐 다시 한번 specified content로 이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얘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라 그랬어? 미국과 소련이 2차 대전 때 동맹 관계였었는데 그게 점점 깨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깨지는 상황이 어디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느냐면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끝날 때 뭔가 이 전후의 세계 질서를 다시 회복을 시키려면 그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빅 3, 4, 5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있었던 진행됐던 서밋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미소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미국과 소련의 동맹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알려면 그 이전에 특히나 소련, 내가 지금 소련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죠?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외교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내가 여러 번 기존에 설명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자. 자, 이 나라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죠? 소비에트 유니언. 자, 1917년에 이제 볼셰비키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으면서 형성된 나라다. 볼셰비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19세기 내내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과정에서 그 사회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서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라서 노동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해서 이런 그 공산주의 경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죠. 그 커뮤니스트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사회당 안에서도 이 커뮤니스트들을 부르는 이름이 볼셰비키였었어요. 그래서 그 볼셰비키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였어? 레닌.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 이 사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정권을 잡게 되면서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세계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러시아에 바로 공산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섰다. 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화면 전에도 봤었죠. 이게 원래는 흑백 사진인데 이제 최신 기술로 이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제 컬러를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이 바로 레닌이야. 레닌이 이제 대중들 상대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뭐 이제 1917년 뭐 이때쯤이니까 그때는 세계가 1차 대전을 벌이고 있던 시점이고 러시아가 1차 대전에 또 굉장히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러시아의 어떤 권력자들이 일으킨 거지 러시아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고통만 받으니까 더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가득했을 때 그때 이런 볼셰비키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무엇이다? Bread and peace. 빵과 평화다. 이거를 이제 소리 높여 외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혁명에 성공을 했었죠. 자, 혁명에 성공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권을 간신히 장악한 거야. 간신히 장악했으면 굉장히 불안하겠지. 또 언제든지 반대파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생각해봐. 지금 이런 공산주의 빨갱이 정권이 세계 최초로 들어섰는데 이거를 주변 어느 국가가 이걸 반기겠어요? 이거는 마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을 타도를 했어. 그런데 그거를 그 주변의 왕국들은 가만둘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랑스를 향해 쳐들어갔었던 그런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 소비에트 러시아를 향해서 그 밖에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신생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온갖 로비들을 다 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이 시기에
Western support for the anti-Bolshevik white counter-revolutionaries. 와,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자, 우선 볼셰비키들이 바로 커뮤니스트들이야, 그죠? 그리고 이들이 혁명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러시아에 새로 들어선 정권을 몰아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빨갱이잖아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그 반대로 여기는 화이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청팀백팀이 아니라 뭐예요? 홍팀백팀으로 지금 나라가 분열이 된 상태에서 이 백팀을 우파 백군을 누가 밀어줬어? 웨스턴 서포트. 그럼 여기서 웨스턴 서포트, 웨스턴 파워의 웨스턴은 누구예요? 웨스트가 영국, 프랑스야. 거기다 이제 미국까지 합쳐져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그 웨스턴 파워스들이 러시아 내에 이제 이 반혁명 세력들을 이제 막 밀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었대요. 이 포스터는 자 지금 뭔가 어떤 그 고대의 어떤 그 희생제의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전이야. 이 신전의 신은 누구냐? 여기 신. 이 옆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드디어 이제 20세기의 마지막 주제에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요. Events in Gulf. 70년대부터 2000년까지 걸프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아두라는 얘기인데 이 걸프는 도대체 어디를 의미할까요? 걸프. 뭐 세상에 뭐 걸프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걸프는 어디냐면요. 자,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보이시죠? 이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 이 지역 있죠? 이 지역을 페르시안 걸프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고대 왕국 페르시아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이란 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안 걸프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걸프 전쟁 같은 건 좀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그때도 그 전쟁을 이제 이름을 막 걸프 전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지? 어디서 일어난 전쟁이지? 막 되게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걸프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명맥상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뒤를 이었고 이제 그들이 조상이라고 이제 내세웠고 원래 여기가 페르시아라고 또 불렸었는데 이제 현대 국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란이라고. 근데 이란이라는 이름은 이 아리안 그 이란족 그 민족의 이름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안 걸프에 있는 또 다른 나라 중에 이란의 바로 서쪽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하기도 했었던 이 나라는 여기 지금 잘 보이질 않지만 좀 푸릇푸릇한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이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인류 문명이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상지 그 두 강을 전부 지금 현재 끼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 이 나라가 두 개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이번 토픽에서는. 그리고 그 밖에 지도 본 김에 몇 군데 더 확인을 하면 이라크 남쪽에 요 걸프에 바로 면한 요 조그만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요 나라는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쿠웨이트라고 합니다. 쿠웨이트. 나중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걸프전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쿠웨이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에 있는 이 커다란 나라는 이제 사우드 가문이 통치하는 아라비아라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불리우는데 사실 면적은 굉장히 넓어 보이지만 여기가 바로 그 아라비아 사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사막 지형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석유 많이 나기로 유명하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명하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이 지역을 이제 미들 이스트라고도 하는데 이 미들 이스트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로 석유가 나는 것 때문에 참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참 고생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참고로 여기에 그 이슬람 종교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무함마드가 활동했던 메카, 메디나 이런 도시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는 석유 팔아서 돈 벌어 플러스 이 무슬림들은
꼭 살아생전에는 한 번 이 성지의 순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 시즌 되면은 이 순례 오는 순례객들 때문에 또 관광 산업이 또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래서 관광업으로 돈 벌어. 그래서 사막에 있는 나라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복 받은 나라인 것 같아.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그 복을 골고루 국민들이 전부 다 나누어진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예멘, 오만,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그냥 대충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걸프는 아니지만 저 지중해 쪽에 맞닿은 나라들도 조금 봐두시면 좋아요. 시리아. 시리아는 이라크랑 국경을 거의 지금 맞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리아 밑에 요르단. 그리고 그 서편, 지중해에 닿아 있는 나라가 지금 레바논과 이스라엘 이렇게 두 나라가 있죠. 그래서 뭐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과의 분쟁 때문에 이제 해외 뉴스 같은 데 자주 등장하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뭐 홍해 건너서 이집트는 다들 아실 것이고, 그래서 요 정도 나라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할 때 거기 그 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좀 지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버릇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앞으로 이제 여러 강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지역과 관련해서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주목해서 몇 가지는 확실히 알아놓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거야. 자, 첫 번째, why was Saddam Hussein able to come to power in Iraq?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도 나왔지만 요 다음 줄에도 보시면요. What was the nature of Saddam Hussein's rule in Iraq? 해가지고 벌써 지금 5개의 포커스 포인트 중에 2개가 사담 후세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죠. 게다가 세 번째는 지금 이란 혁명이고 네 번째는 이란 이라크 원인데 이란 이라크 전쟁 때의 이라크의 지도자도 사담 후세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요번 토픽은 거의 절반 이상이 사담 후세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걸프워가 있는데 걸프워도 역시 사담 후세인이 일으킨 전쟁이야.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뭐야 거의 한 80%네. 그죠? 그래서 시작도 끝도 다 사담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 누구? 사담 후세인.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 사진이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재판에 출석했을 때 그나마 좀 이렇게 얼굴도 다듬고 이러고 출석했을 때 찍힌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 사람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첫 번째, 68년에 이라크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쿠데타가 7월에 일어났나 보죠. 그래서 줄라이 레볼루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레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이 쿠데타는 성공했겠죠. 성공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이 쿠데타 세력들이. 그래서 그 쿠데타 세력이 이제 내세운 대통령은 따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이제 2인자의 역할을 하면서 중반 이후부는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실질적인 이라크의 이제 그 지도자로 활동했었고요. 그 다음에 79년에는 이제 실질적인 것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이라크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79년 이후로 이제 쭉 장기 집권을 해가지고 2003년에 이제 이라크를 상대로 이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79년서부터 2003년까지만 쳐도 벌써 뭐 24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전에 뭐 실질적인 데팍토 헤드였었던 시기까지 합치면은 거진 한 30년 가까이 이제 이라크를 이끌어 갔던 사람이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 시기에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또 공부할 게 많은데 그 중에 주로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자, 이란과 전쟁 거진 10년 했고요. 그 다음에 걸프워를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워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본인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이라크워를 끝으로 이제 잡혀서 체포돼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간단한 68년의 쿠데타 이력과 79년에 대통령 된 고해 이야기만 했지만 요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그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이인자였을 때는 어떤 역할을 주로 했었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러이러한 전쟁들을 왜 일으켰고 어떻게 대응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 부분은 알아야겠구나. 이제 파악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자, describe Saddam Hussein's career in Iraqi politics up to July 1968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도 비슷해요. 지금 68년에 그 7월에 있었던 요 사건 이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사담 후세인이 점점 그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요 이벤트 자체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라는 거를 묻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요거 한번 보실래요?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Saddam Hussein's being able to come to power in Iraq was the influence of 이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카이르라 투파 뭐 이렇게 읽으면 되려나? 이 낯선 이름이 도대체 왜 나온 거냐? 이런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라는 흔한 우리 그 스타일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리 말씀드리면 사담 후세인의 외삼촌이자 사담 후세인을 길러준 양부와 같은, 양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뚜렷했었어. 그래서 그로 인하여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담 후세인도 같은 노선을 가게 돼. 그러한 사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사실 이 사람 자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담 후세인이 정치적으로